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된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두고 포상 기준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포상 기준을 당장 고칠 의사도 없다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씨가 제주를 떠나기 전 남은 범행 도구를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가 범행을 저지르러 제주로 가기 직전의 모습을 MB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경찰들이 단속 정보를 업소에 흘려주는 대가로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과 현직 경찰이 유착 관계를 맺은 겁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채용과 승진 대가로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부산 항운노조 전 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조가 항만 노무 공급권을 독점하니 가능했는데 교도소 수감 중에도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대표들이 점심 회동을 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문 의장과 각 당대표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싸우더라도 국회로 돌아와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우리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3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속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걸 두고 여기저기서 논란이 많아서일까요? 청와대가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동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 규정을 바꿀 생각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운동 이력을 언급하면서 김원봉 선생의 서훈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이후 불거진 정치권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김원봉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서운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8번 항목에 따라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언급한 8번 항목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혹은 적극 동조했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선생은 광복군에서 임시정부 군무총장을 역임했지만 해방 후 월북해 6.25 전쟁 훈장을 받고 북한 정권의 요직을 거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규정을 받고 뭘 할 수 있다던가 보훈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중에 이런 발표를 한 건 김원봉 선생의 서훈 논쟁을 이제는 그만하자는 뜻이겠죠. 여론도 그렇고 여야 대표 회동 등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애초 문 대통령이 김원봉을 언급했던 이유에 대해 애국 앞에 보수 진보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반대로 김원봉 언급이 이념 논쟁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서훈 수혈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고 현충일에 굳이 김원봉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냐는 여론도 제기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주의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에까지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깊습니다. 일각에선 서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엇갈리게 나온 여론조사도 청와대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이번 김원봉 서훈 불가능 발표를 두고 논쟁을 멈추기 위한 일종의 팩트체크 차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하는 청와대로서는 이번 논쟁이 정쟁화되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는 지금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쯤 인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연된 거라고 하죠. 헝가리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작업이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헝가리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인양을 시작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선체를 끌어올릴 와이어 설치 작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허블레아니호 선체를 감싸는 와이어 4줄 가운데 3개는 설치를 완료했는데 2번 와이어가 말썽입니다. 선체 바닥에 돌무더기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지금 유도 와이어만 들어가 있고 본 와이어는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측 잠수사들은 구조 전문가들이라서 인양을 위한 작업은 헝가리 측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헝가리는 한 명씩 1시간만 잠수하는 게 원칙이라 작업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오늘은 와이어 연결에 집중하고 실제 인양은 내일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도 중요하잖아요. 가해 선박이 지금 근처에 와 있다고요? 네, 애초 바이킹 시기노,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를 억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압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기준 비셰그라드라는 곳에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곳 머르기트 섬에선 대략 40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신속대응팀은 바이킹 시기노에 대해 우리 측 해양사고 조사 전문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헝가리 당국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다뉴브강 인근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와이어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인양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선박 위치에 따라 인양을 잠시 멈춘 채 수색 작업을 하고 또 배를 좀 더 끌어올린 뒤 수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죠. 김근희 기자 보도합니다. 허블레아니호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조타실입니다. 이때 잠시 인양을 멈춘 채 조타실에 실종된 헝가리인 선장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후 다시 배가 갑판까지 올라오면 인양을 멈추고 수습에 방해되는 구조물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체를 조금 더 올려 물을 빼낸 뒤 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해 수색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이 모두 끝나면 바로 옆 거치용 바지선에 선체를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허블레아니호 주변에는 지휘 바지선과 선체 고정용 바지선도 배치됐습니다. 또 시신이 장기간 물속에 있었던 만큼 대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장비들도 설치됐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물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화학 제품을 이용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체에 들어가서 감염될 수 있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참사로 숨진 일부 희생자들 유해가 국내에 처음 송환됐습니다. 현지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유족들이 유골함을 든 채 비공개로 입국했으며 개별적으로 빈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고 유정 씨는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 범행에 쓸 여러 도구들을 샀다고 하죠. 그런데 남은 범행 도구 2만 6천 원어치를 태연하게 환불한 뒤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찝찝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를 떠나기 5시간 전 고유정 씨는 범행 도구를 샀던 마트에 다시 들렀습니다. 후드티 차림의 고 씨는 범행에 쓰고 남은 표백제와 배수관 세정제 등 약 2만 6천 원어치를 환불했습니다. CCTV 상으로는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태연한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피해자의 시신 옆에 있었던 물건이 찝찝해 환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은 범행 도구를 처리한 고 씨는 이곳 제주항에서 오후 8시 반에 출발하는 완도행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고 씨는 배 안에서 인터넷으로 목공용 전기톱을 주문해 경기 김포시의 자택으로 배송시켰습니다. 약 3시간 만에 완도항에 도착한 고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부두로 나왔습니다. 부두에 차를 멈춘 고 씨는 비상등을 켜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차를 멈추고 있었는지 등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를 출발한 고 씨는 5시간 동안 휴게소 한 번 들르지 않고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고유정이 키 180cm, 몸무게 80kg인 전 남편을 어떻게 혼자서 제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전 남편의 혈흔을 다시 조사한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됐다는,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그랬다는 그녀의 말과 자꾸 다른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차에 싣고 제주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을 경찰이 압수해 약동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반응이 없었지만 정밀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범행 8일 전인 지난달 17일 고 씨가 충북 청원군에서 처방을 받은 약입니다. 경찰은 고 씨가 감기로 처방을 받고 구입했지만 사용처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80cm에 80kg의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 수면제를 먹여 제압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 씨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장소인 펜션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흩날리는 비산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고 씨 역시 우발적으로 한두 차례 흉기를 휘둘렀는데 남편이 죽어 있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여러 면으로 계획범죄 정황을 밝혀내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고유정이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당시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나흘 뒤 제주를 떠난 고유정은 여객선 승객 수가 가장 적은 화요일 밤 차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남편의 시신이 있었죠. 윤기란 기자입니다. 제주로 가는 첫 배가 출항하기 40분 전쯤 회색 후드티를 입은 고유정이 여객선 터미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매한 표를 받으러 온 고 씨는 매표소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1분이 넘게 가방을 뒤적거리며 신분증을 찾습니다. 어질러진 가방 짐을 정리하는 고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풀었다가 다시 묶으며 내내 초조한 모습입니다. 표를 받은 고 씨는 안경을 꺼내 쓰더니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리고 사라집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기 일주일 전 고 씨가 완도항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고 씨는 제주로 가는 표와 함께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다시 완도로 돌아오는 표까지 예매했습니다. 이날로부터 일주일 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 씨는 범행 나흘 후 다시 완도행 여객선에 탔습니다. 고 씨는 일주일 중 승객이 가장 적게 이용하는 화요일에 낮이 아닌 밤 8시 30분 출항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손님이 거의 없었네요. 차량 30대에 여기 50이 넘었어요. 금, 일 그럴 때는 많고요. 월화, 수, 그냥 적고. 컴컴한 밤, 승객이 거의 없는 배에서 시신 일부를 7분간 해상에 유기한 고 씨는 남은 시신을 갖고 아버지가 소유한 김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 후원자 400여 명이 오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윤 씨 개인 계좌에 가압류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결국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원자들은 자신들이 낸 돈 1,000여만 원과 함께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2천만 원을 책정해 3천만 원가량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현재 참여한 후원자만 439명. 2차 소송도 예고돼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진짜 마음을 보태고 싶었던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뭐 영수증을 공개했는데 그 영수증도 또 말씀하셨던 거랑 또 내용이 다르고 이러면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신빙성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신감을 느꼈죠. 후원자들은 윤 씨가 이미 처분할 수 있는 개인 후원 계좌에 대해 소송 금액 3천만 원만큼 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윤 씨의 신변보호에 든 900만 원은 경찰이 스스로 집행한 만큼 절차상 반환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후원금 소송 외에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윤 씨를
캐나다에서 국내로 부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기 힘들다는 거짓 글을 올려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겁니다. 한 번에 글로 안 되자 음식물 쓰레기를 받고 조롱까지 당했다는 글을 올린 건데 이 사기극에 분노한 누리꾼 수백 명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40대 가장 곽 씨가 올린 글입니다. 아내와 아이가 아프고 생활이 어려워 월세도 못 낸다며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곽 씨는 다시 자신을 도와주겠다던 한 누리꾼이 집으로 음식물 쓰레기 택배를 보내 아내가 울고 있다는 두 번째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자신의 남자친구가 곽 씨에게 쓰레기 택배를 보낸 것 같다며 사실을 인정하는 또 다른 회원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곽 씨에게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2주간 모인 금액만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누리꾼이 두 사람 글의 어투가 비슷하다고 지적했고 보배드림 측도 두 사람의 회원 계정이 같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논란의 일자 곽 씨는 쓰레기 부분은 각색한 게 맞다면서 후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사죄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짓글에 속은 500여 명의 누리꾼들은 곽 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보배드림 운영진과 함께 집단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행동이 있었고 사람들이 송금, 처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는 순간에 사기죄는 성립을 한 거고요. 과거 어금니 아빠 이형학에 이어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후원금 사기에 시민들은 불신을 드러냅니다. 저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한데 솔직히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기부 문화의 위축을 막으려면 후원자들이 기부금의 사용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가 또다시 매니저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번 사기를 당한 이후 새로 고용한 매니저인데 유진박 명의로 사채를 끌어쓰고 그의 소유 부동산을 처리해 7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996년 현란한 전자바이올린 연주로 국내 무대에 올라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알린 유진박. 하지만 조울증, 우울증 등을 앓는 유진박은 소속사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대우를 받은 것이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And a lot of people think that I'm going through like a dangerous time, or it's like, 그런데 박 씨가 또다시 동고동락했던 매니저 김모 씨로부터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매니저 김 씨가 박 씨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사채를 몰래 빌려 썼다며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매니저 김 씨는 또 박 씨의 출연료를 횡령하고 박 씨 명의의 토지를 팔아 4억 8천만 원 상당의 대금까지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채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황도 전혀 모르세요. 지금은 아시는데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생활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사이였죠. 매니저 김 씨는 1990년대 박 씨가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왔고 한때 헤어졌지만 이후 어려움을 겪은 박 씨를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정 부분 인정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또 법리 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매니저 김 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업소의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소 주인인 전직 경찰이 수배 중인 걸 뻔히 알면서도 체포하긴커녕 눈 감아주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던 윤모 경위. 전직 경찰관 박모 씨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과 목동의 성매매 업소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알고 보니 단속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윤 경위는 단속 정보나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박 씨 업소에 있는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윤경희 등 박 씨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은 것은 일종의 뇌물을 받은 것이고 그 대가로 수사 기밀을 흘려줬다면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됩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업소 직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기소된 경찰들은 지인까지 업소에 데려가 함께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소의 화대가 회당 11만 원인 점을 감안해 뇌물 액수를 계산하고 이들이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히 이들 경찰들은 성매매업소 주인인 전직 경찰 박 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는커녕 소재지를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동업자도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도망친 동업자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길을 건너던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제대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뒤따르던 차량 석 대가 연이어 피해자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도로가로 한 남성이 지나갑니다. 이 남성은 잠시 후 도로가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7일 오후 9시 44분쯤 경북 안동시 저전리 도로에서 길을 가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국도상인데 이분이 우측 갓길로 이제 걸어가다가 지금 피그 차량이 그거를 좀 늦게 발견하고 치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지나간 300여 대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에 4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있는데요. 뺑소니로 쓰러진 이 남성은 뒤따르던 차 3대에 연이어 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이 남성이 1차 사고로 숨졌는지 등을 밝히는 한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붉은 수돗물이 나와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불안해했던 인천 서구. 붉은 물이 나오는 건 많이 줄었는데 대신 알 수 없는 이물질이 계속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필터를 쓰는 가정집에선 아직도 필터가 검붉게 변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만 합니다. 원인을 모르니 더 답답하죠.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꼭지 필터가 시커멓습니다. 보통 한 달은 써야 이렇게 되는데 며칠 만에 검게 변했습니다. 한 가정집에서는 붉은색이 사라졌지만 알 수 없는 이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저희 주민들한테 집집마다 다 해주실 수 없으면 몇 군데라도 해서 정말 이건 안전하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30일 이후 붉은 물과 이물질이 나온다는 신고만 만여 건에 이릅니다. 급수구역 인구는 수십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원인은 인천 서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장의 관로를 바꾸면서 알 수 없는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들었다는 겁니다. 이물질이 구체적으로 뭐고 왜 나오는지는 열흘 넘도록 밝혀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학부모,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보다 세밀한 수질검사와 현장 조사를 끓여 먹으면 물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1차 분석은 나왔지만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 정도면 말이 노조지 인력사무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채용과 승진 대가로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부산 항우노조 전 현직 간부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심지어는 교도소 수감 중에도 뒷돈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채용 비리로 구속된 부산 항운노조 전 위원장 이모 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도 뒷돈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동료 수용자의 아들을 노조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높으신 위치에 있으시니까 그 처벌시키는 거절을 못하는 거죠. 승진이나 정년 연장 때도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 2005년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이후에도 취업과 승진 대가로 오간 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항만에서 일하려면 항운노조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구조적인 비리가 있었습니다. 항운노조 가입은 곧 취업을 의미함에도 항운노조 가입에는 아무런 공고 절차나 지원 절차,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항운노조는 항만에 1000여 명의 일용직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와도 유착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가 항운노조 비리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노조 전현직 간부 등 3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죠. 오늘 재판에서는 당시 무장 헬기 조종사에게 로켓포를 쏘라는 출동 명령이 내려졌었다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전투 헬기가 실탄 500발을 다 쏘고 1,500발을 추가로 받아갔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정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켓포를 쏴서라도 때려라. 5.18 당시 헬기 사격 정황을 입증하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당시 계엄군의 진술 기록을 찾았습니다. 육군 1항공여단의 상황 일지에는 폭도 사살 2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폭도란 당시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일컬었던 용어입니다. 정 전 회장은 항공대가 추가로 실탄을 받아간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두 대는 500발을 다 소진을 했어요. 정교사로부터 5월 23일 날 1,500발을 수령을 해간 거예요. 5.18 당시 광주 기독병원에서 실습했던 최윤춘 씨는 헌혈하는 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헌혈하는 데다 그렇게 쏘는 거예요. 그 환자들을 모시고 오잖아요. 거기에다도 총을 쏘니까. 증인으로 나선 시민들은 한결같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전두환 측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목격하셨다는 분이 실제로 헬기 사격을 목격했을까 하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전일 빌딩에 있는 헬기 총알 자국 역시 의구심이 든다며 실제 헬기를 동원한 실험을 제안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난 1987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시에서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죠. 바로 그곳에서 오늘 32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때리고 또 물고문도 하고 또 전기고문이가 갔어요. 하여튼 무슨 짓이라도 하라면 했다고 할 테니까 제발 살려만들어. 그렇게 사정을 했죠. 과거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은 인권 유린의 대명사였습니다. 이곳에서 물고문을 받던 박종철 열사는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떴고 이는 곧 전국적인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다 숨진 장소는 32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6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동생 주검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어쨌건 절차적인 민주주의라도 완성을 해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뻗어나갈.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져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경찰 인권센터로 사용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오는 2022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해 일명 물컵 갑질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그룹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형제 간 화합을 강조해온 선친의 뜻에 따른 거라고 하지만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서울 소공동의 한진칼 사옥입니다. 임원들이 총출동한 듯 고급 승용차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물컵 갑질 사건 이후 모든 직책에서 손을 뗐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곳 한진칼 사옥으로 전격 출근했습니다. 14개월 만에 경영 일선 복귀로 한진칼 전무 겸 빌딩 관리 사업을 하는 정석기업 부사장을 맡았습니다. 한진 측은 각종 혐의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번 복귀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무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로 오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승인에 따라 발령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제 간 화합을 강조한 고 조 회장의 유언을 받들어 남매의 난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계에선 3남매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대신 조 전무가 경영에 복귀하기로 의견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경영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한진 측은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이 매달 한 번 만나는 초월회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대표들은 모임에 빠진 황 대표를 향해 싸우더라도 국회에 와서 싸워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불참인데 여야 대치 국면 때문에 사실상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표의 결석에 회동 자리는 다른 당대표들의 황 대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를 2달 동안 파행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거리투쟁을 할 때는 하고 국회에 와서 법을 만들고 예산 심의를 하도록 원외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원내의원들 발목을 잡지 말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 해산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정치의 부재 시대. 내각제 같으면 지금이 바로 국회 해산 시점입니다. 국회를 해산하든지. 회동을 주재한 문희상 의장은 20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역대 최악이라며 조속히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당정청도 국회 올스톱의 주범으로 자유한국당을 지목했습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제 위기의 원인은 좌파 폭정이라며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국회 탓을 한다고 역공을 펴부었습니다. 권영권 기자입니다.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한 채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고위 당정협의회.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아직 못 열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국회 맞아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으로 보이는 점. 이어 추경 집행 논의를 이번 주 초 시작해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되레 정책 실패는 언급하지 않고 정부가 대외 여건과 야당 탓, 추경 탓만 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정청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역시 청와대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안개 속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신뢰하고 있다면서요. 헬싱키에서 최종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고 또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의 계속을 위한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 간 그리고 또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침체기에 있는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도 남북 간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 과정에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Rauhanprosessihan on hyvin vaativa ja Suomi on ollut valmis tarjoamaan hyviä palveluksia. 양 정상은 또 회담에서 미래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분야 MOU를 체결했습니다. 조만간 남북과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다음 북유럽 순방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할 예정입니다. 헬싱키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잇따라 만났던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이번엔 김경수 경남지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관권 선거를 멈추라고 반발했는데 일단 선관위는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협약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반갑게 포옹을 한 뒤 악수를 나눕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 지사가 2심 보석 허가를 받은 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입니다. 양 원장은 김 지사에 대해 짠하고 아프다, 도지사와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겪은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선거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착하니까 바쁜 와중에 응대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김 지사를 감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김 지사님 오랜만에 보게 돼서 저도 되게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의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지자체 연구원을 동원하겠다는 노골적인 관권 선거, 야욕을 드러내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양 원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총선 연관성에 대해 큰일 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뭐 다른 야당들도 그렇게 자치단체 싱크탱크들하고 정책 협약 같이 맺고 그래서 그 여야가 정책으로 그렇게 선의 경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선관위도 정책 협약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양 원장의 이딴 행보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진화 탁업지게, 불난 집에 들어가 휘젓는 등 적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를 틈타 쳐들어가라는 삼국지 병법 중 하나입니다. 5월 동주시대, 오나라가 천재지변을 당하자 겉으로 협력하는 듯 했던 월나라가 이를 기회 삼아 오나라를 침공했다는 얘기에서 비롯됐죠. 좀 과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비정하면서도 치사한 이 계책을 쓰는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각종 비리가 밝혀지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단체입니다. 결국 한유총의 설립 허가는 취소됐고 사립유치원 모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서 전쟁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만
말 그대로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한유총이 에디파인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을 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도 정지해달라면서 말이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국회와 학부모들이 긴 시간 동안 애써온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인은 국회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100일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고 아시다시피 지금도 유치원 3법은 물론 모든 법안을 논의조차 못하는, 아니 안 하는 개점 휴업 상태거든요. 한유총 입장에서는 유치원 3법이 존재하는 것, 그것을 전제로 에디파인을 수용하기로 한 건데 법이 없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화 탁업지게를 따라 그야말로 소신도 체면도 없는 계책을 쓰고 있는 거죠.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엄연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이고 유치원장은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자이자 어른입니다. 내 탓, 내 탓하며 싸우기만 하는 국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 틈을 타 자신들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한유총의 행태를 보니 우리 사회의 소신과 체면은 다 어디로 간 건지 자라날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낙관했던 청와대가 갑자기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3개월 연속 우리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달 새 3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유는 한국 증시는 매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4월 처음 언급한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석 달째 쓴 건데 특히 수출이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업일수 증가로 4월 전산업 생산 증가율이 전월보다 개선됐지만 5월 수출 금액은 마이너스 9.4%를 기록해 전월보다도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KDI는 내수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위축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부진의 여파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3조 원가량의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원화에 대한 투자 가치가 좀 약화되는 모습들도 외국인들의 순매도 영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전망도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 역대 최고인 8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도 차를 빌릴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허점을 노리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 피할 수 있는 속도인데도 1차선으로 넘어와 부딪힙니다. 이렇게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20대 초반 선후배들이 타낸 보험금만 8억 원. 이들은 요즘 유행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하게 차를 빌릴 수 있고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10대와 20대 초반이 주축이 돼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한 보험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16세만 되면 면허를 딸 수 있어 사회 경험이 적은 이들이 보험 사기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 구입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층에서 쉽게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적발 금액만 8천억 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적발 인원은 전년보다 4,000명 줄었는데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된 결과라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그날이라고 속삭이던 생리대 광고가 솔직해졌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도 생리라고 똑부러지게 밝히고 희거나 푸른색으로 표현했던 생리혈도 붉은색으로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광고 이후 매출은 더 올랐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자궁의 내부를 표현한 붉은 배경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대환장 생리파티라는 문구를 통해 생리대 광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실험 장면에선 파란색 용액 대신 피의 빨간색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그날이라 속삭이던 지금까지의 광고와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성분들도 이제 흰 옷에 깨끗해야 된다 뭐 이런 이미지를 남자 입장에서 봤다면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는 있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잘 털어낸 것 같아서 처음에 살짝 충격이긴 했는데 근데 원래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뭔가 더 공감을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생리대 브랜드는 새로운 광고 이후 온라인 매출이 10배 올랐고 맥주와 명품 브랜드 역시 현실 속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어떤 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편안함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광고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깬 솔직한 광고들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건데 범죄인이야 보내지는 게 맞겠죠.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도 그 핑계로 본토로 송환될까 우려하는 겁니다. 대만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홍콩 도심 거리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입니다. 이 법은 중국과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를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我今日要喺呢度代表我哋反對香港政府呢個引渡翻去中國大陸嘅條例。我覺得呢個條例第一 여기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자유와 인권이 급속히 후퇴되고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됩니다. People of Hong Kong want to protect our freedom of speech, our rule of law, our judicial system, and also our economic.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시위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과 충돌해 100여 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홍콩 시민은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으로 1997년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워싱턴, 호주 시드니 등 12개 나라 29개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대만도 응원에 나섰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지키자면서 중국의 일국 양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격화하는 반중국 정서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밤사이 비가 지난 뒤 오늘 종일 흐린 하늘에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밤에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호남을 따라서는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10에서 20mm가량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충청 남부는 내일 새벽에,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크게 덥지 않아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광주 24도를 가리키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5도, 대전은 16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호남은 내일 오후까지, 경남 서부 내륙은 새벽과 내일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까지는 뚜렷한 비 예보는 들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어미 코끼리가 죽은 새끼 코끼리를 들고 덤불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 뒤를 여러 마리의 코끼리들이 따르며 사실상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죠. 코끼리 가족의 장례 행렬에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한동안 지켜봅니다. 구성원이 죽으면 애도하고 슬퍼할 줄 아는 코끼리. 얼마 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매정한 부모보다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